그리고 난 다음에 서서히 빠지는 거죠. 많아 보이는 얼굴이다? 이거 알아쳐 줄게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완전히 소진된 날 제발 번개하지 마시라고. 지금이야 사자, 아니야 떨어질 거야. 됐어,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살아 그냥. 내일 죽을 줄 어떻게 아냐 막 이러면서 막 끝장을 달리잖아요.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관계 전문가 김주윤입니다. 김경일 교수님, 팬미팅이 있다고 해서 제가 설레는 마음으로 왔는데 선생님 팬미팅 아니고요? 가문의 영광입니다. 정말 가문의 영광이자 네. 개인적 영광입니다. 네, 이렇게 너무 좋은 주제, 이 적정한 삶. 네, 작정한 삶 아니고 적정한 삶. 적정한 삶. 제가 선생님이랑 꼭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한 게, 저 같은 경우는 인지심리학자라서 이제 실험하고 데이터 모으고 이러니까 측량기사 같은 사람이고, 선생님은 지도 제작자. 초등학생들 사회과 부도에 들어가는 지도도 있고, 관광 지도도 있고, 대통령이나 시장이 보는 지도도 있잖아요. 다 달라야 되잖아요. 같은 측량값 가지고도. 네. 양쪽이 다 공존을 해야 결국은 세상 사람들한테 좀 필요한 얘기가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팬데믹이 딱 오면서 굉장히 원하지 않게 모든 것들의 브레이크가 이제 걸렸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잘 살아가는 게 되게 필요할 텐데, 저희들에게 어떤 필요한 생각의 전환이랄지 삶의 습관이랄지 이런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불안 다스리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100년 전에는 한 50대 다 죽었고 200년 전에는 40세 이전에 다 대부분 사망하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한 번도 길게 사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오로지 뭐만 가르쳤냐면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심히 살으라는 거예요. 단기간 뭔가 이루고 네, 이렇게 하는 거. 예전에는 존재의 불안이라든가 미래에 대한 불안은 굉장히 예술가나 아니면 굉장히 귀족적인 사람들에게만 허락됐던 감정이었는데, 이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나의 미래는 혹은 나의 일상은 내 주위에 있는 나의 삶은 여전히 유지될까, 여러 가지 불안들이 있잖아요. 불안을 연구해보면 심리학자들은 불안에 대해서 딱 한마디를 합니다. 불안한 상태에서 맞으면 진짜 아프고, 불안한 상태에서 외로우면 지구상에 나밖에 없는 것 같고, 불안한 상태에서 배고프면은 진짜 백가죽이 등가가죽이 붙은 것 같고. 모든 걸 다 증폭시키는. 그렇죠. 그죠? 증폭제죠. 불안한데 나는 집이 없고 저 친구는 아파트가 있으면, 이제 내가 아파트를 사지 않으면 너무나도 큰일 날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요. 요즘에 그 팬데믹 때문에 그 불안이라는 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다가온 것 같은데, 집 얘기를 하셨으니까 집 얘기를 해보면 정말 난리도 아니거든요. 부부싸움이 그렇게 증가했다고. 지금이야 사자, 아니야 떨어질 거야, 모아서 사.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 하면 이제 다 됐어, 다 그냥 관둬 그냥. 됐어,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살아 그냥. 내일 죽을 줄 어떻게 아냐 막 이러면서 막, 내가 처음부터 너랑 결혼한 게 잘못이지, 내가 여기서 누굴 탓하겠냐 이러면서 막 끝을 가잖아. 이렇게 불안이 관계에서 이렇게 미칠 때 집집마다 이런 그 고통에 참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왜 우리 이제 스릴러 영화나 뭐 공포 영화 보면 어떤 사람이 제일 먼저 죽냐면, 나가본 놈이 제일 먼저 죽고 열어본 인간이 제일 먼저 죽고, 외계인 나오면 외계인 먼저 그죠. 만나러 간 인간이 제일 먼저 죽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 불안한 상태에서 변화를 만들어낸 사람부터 제일 죽이면, 거봐 불안할 때 왜 움직여. 불안한 상태에서 변화를 만든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가를 얘기해서, 오히려 그걸 딱, 인간은 늘 변화를 좀 만들어내고 추구를 해야 되는데, 불안한 상태에서 결국 안 움직이는, 변화를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변화를 수반한 다음에 피해를 입으면, 변화를 수반하지 않고 똑같은 피해를 입었을 때보다 사람들이 훨씬 더 싫어하거든요. 이사를 갔는데 2억이 떨어진 것과, 그냥 내가 눌러앉아 살았는데 2억이 떨어진 경우에 첫 번째 경우가 사람들이 더 괴로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하면 후회를 안 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지니까 변화를 자꾸 안 만들어 놓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들은 변했어요. 그러니까 나만 안 변한 거예요. 너무 어렵네요. 그러니까 무기력해지는 거고, 다시 또 불안해지는 거고, 계속 이렇게 되죠. 되는 게 없어 내 인생은, 이러면서 또 뒤로 빠지게 되는 거군요. 근데 이제 여기 책에 보면은, 이 책에 보면은 이제 야, 이거 내용들이 무슨 참고서처럼 이렇게 다 터져. 불안이 높아가지고 이걸 이렇게 하다가 뭐 놓치면 어떡하나. 존경합니다. 제가 살아가는 인생의 에너지는 불안. 네, 그럼요. 네, 이런. 그게 정확하게 네. 불안이 가지고 있는 절반의 긍정적 효과죠. 네. 실제로 일 잘하는 사람과 공부를 잘하는 학생 다 조사해보면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불안의 수치가 약간 높아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니까 불안을 잘 쓰는 거죠. 불안할 때 사람의 습관이 나와요. 좋은 습관을 가지면 역으로 그러니까 불안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거죠.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불안하게 되면은 이제 그게 사람들 앞에서 막 나오는. 불안할 때 어떤 사람은 심지어 아부하는 사람도 있고, 불안할 때 화내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불안할 때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불안해서 그런 거구나라는 걸 알아차리는 단서 중 하나가 바로 뭐냐? 강도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 강도 조절이 안 돼요, 그 순간. 그러니까 불안할 때 화를 내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화의 강도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강도 조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죠. 네. 사람이 무언가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때가 언제냐? 안 지쳐 있을 때예요. 체력적으로. 좀 힘이, 에너지가 있을 때. 밥 먹고 난 다음에는 강도 조절이 돼요. 밥 먹고 난 네. 다음에. 근데 밥 먹기 전에 화내면 그 얘기 뭐 전문가시잖아요. 그렇죠. 먹고 싸워야죠. 그러니까 체력이 있으니까 정신적으로 강약 조절, 누를 수 있는 게 생기죠. 또 다른 방법은 속도를 느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안한 상태에서 지치기까지 했는데 내가 욕하는 습관이 나오면 이건 제어가 안 되죠. 최악이네요. 그럼 유일한 안전장치는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이런 말은 해야지,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내용에 집중하다 보면 정신 차리기 힘들어져요. 야, 속도만 좀 줄이자. 속도만 줄이자. 먹는 거든 뭐든. 인지심리학에서 많이 연구된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두 번째는요,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한테 질문하게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건 제가 한번 읽고 시작을 할게요. 당신은 어떤가? 연락처에 새로운 사람들이 우르르 포함될 때, 카카오톡 알람이 쉬지 않고 울릴 때, 인스타그램 속 지인들의 사사로운 일상이 실시간으로 공유될 때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를 받는가? 너무도 당연하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을 알고 지내고 있다. 참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들을 저와 같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관계 용량 초과. 그래서 심지어는 지하철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있는데 슬쩍 시선 피하고 이쪽 보다가 또 저쪽 눈 맞춰서 살짝 피하고 이때도 조금씩 쓰는 거예요, 에너지를. 그러니까 우리 뇌가 낯선 사람의 얼굴을 보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런 경험 가끔 하지 않으세요? 특히 선생님 그런 경험 많으실 것 같은데 정말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강연을 하고 그들과 한 사람분과 한 분과 눈 맞추고 난 다음에 차에 딱 타면 전화가 오는데도 받기 싫은 거죠. 이게 눈앞에 보이는데. 안 받은 적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 여기에 쓸 사회적 자원이 없는 거죠. 그럼 답은 간단하죠. 혼자 있는 시간을 안 가지면 이게 되게 위험해요. 혼자 있는 시간을 늘려야 하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완전히 소진된 날 제발 번개하지 마시라고. 근데 약간 저희들의 습관은 지쳤어. 만나. 서로에게 힘을 뿜뿜 막 이렇게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아주 스트레스가 잘 해소돼서 절묘하게 되는 날도 있지만 지난 20년 동안 나에게 아무런 악의 없이 나를 즐겁게 해줬던 그 친구의 농담이 그날따라 거슬리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너 뭐라 그랬어? 다시 얘기해봐. 이게 되면 이제 사단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듣다 보니까 약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런 좀 고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부 관계를 예로 든다고 한다면 한쪽은 이제 계속 집에 혼자 있어요. 그리고 한쪽은 하루 종일 사회적인 자원을 쏟았어요. 근데 보통은 그랬을 때 또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뭐 상담 전공도 아니고 그런 건 모르지만 이제 상황만 세팅을 할 때 이런 경우가 꽤 효과적인 적이 있었어요. 전업주부이신 경우에 집에 혼자 있고 남자가 밖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꽤 많다고 쳤을 때 남편이 들어오기 1시간 전에 일부러 부인께서 자기 볼 일을 보시러 나가요, 먼저. 그럼 남편은 빈집에 들어와요. 빈집에 들어오면서 뇌가 씻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러고 있는데 아내는 사회적 자원을 쓰고 들어오고 사회적 자원을 좀 쓰고 난 다음에 워밍업이 된 상태로 들어와. 충전된 걸 보충하고 한쪽은 약간 쓰면서 낮추면서 딱 보면 만나고. 되게 재밌게도 부부가 피식 웃어요. 나는 밖에서 죽어라 일 열심히 해서 이게 뭐야 이게 아니라 부인이 나중에 들어와 막 이러면서. 그것 때문에 진짜 또 확장돼서 당신은 나를 무시한다. 그럼 너 할 일을 찾지 왜 나만 보냐. 나한테 집착하지 마라. 막 이런 식으로 최악의 가면은 멘트. 정말 최악으로 이제 서로 맞물릴 수 있는 것 같은데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 사실은 근데 선생님이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는 얘기들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갖다가 조금 더 이런 건조한 언어로 표현할 뿐이죠. 건조한 언어 너무 좋아요. 네, 건조한 언어 너무 좋고.
결국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좀 찾아가는 어떤 꿈이랄까 이런 게 참 행복.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진짜 소장님께 여쭙고 싶죠. 네. 소장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좋아하시는 게 뭡니까? 저는 정말 저 좋아하는 거는 전 꾸미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20대부터 호피를 굉장히 좋아했고요. 호피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은 너 남자들이 싫어하는 것만 좋아한다?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접었었어요, 중간에 호피를. 너무 접었었어요, 약간. 그 욕구를 접어서 넣었어요. 왜냐면 너무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안 어울린다, 어찐다, 저찐다. 어떻게 하면 좀 이런 거에서 조금씩 벗어나서 진짜 나만의 행복을 좀 찾아갈 수 있을까요? 그 남의 인정을 조금도 신경 안 쓴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죠. 그거면은 굉장히 기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게 한국 사람들에게는 특히 남의 감탄을 받으려고 너무 열심히 사는데 감탄이라고 하는 게요. 기본적으로 휘발성이 강해요. 감탄사는 네. 휘발성이 강하다. 그렇죠. 와라고 하면 이게 끝나는 휘 거예요. 끝나는 네, 거구나. 끝나는 거죠. 야,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멋진 차를 타고 다니면 감탄을 하겠지라고 했는데 그 차를 딱 타고 있는데 와를 했어요. 근데 2초밖에 안 돼. 그 다음에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와를 더 세게 하려면 1억짜리 차가 2억짜리 차야 되고 2억이 3억 돼야 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점점 이제 자기만 죽어나가는 그렇죠. 거죠. 진짜 행복은 점점 네, 없어지는 네, 거. 네. 그러면 간단해요. 그러니까 인칭을 바꿔서 남으로부터의 감탄에 목매는 걸 일정 부분 떼어내서 내가 나한테 감탄할 게 있어요. 나 스스로 나한테. 우린 또 그렇게 하면 좀 약간 또 이런 게 있던 것 같아. 자아도취하지 마. 막 이런 말로 또 스스로를 칭찬하면 너 공주병이냐. 자아도취됐다. 막 이런 식으로 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데 자아도취라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 잠깐만 내가 보기에 괜찮으면 괜찮지 라고 내가 방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어디서 오느냐? 문화, 예술, 취미, 레저 이런 게 좀 있어야 다 돼요.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삶은 기본적으로 내가 나한테 감탄을 하는 메커니즘이 어느 정도 적정하게 발달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발달돼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한테 감탄했을 때 자아도취라고 또 놀림받겠네 라고 하는 불안의 영역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봤을 때 자기가 감탄을 하면 그걸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진정한 자기 만족하고 좀 연결돼 있는 부분이 그렇죠. 있겠네요. 네, 참으로 재미있게도 그래서 요새 진정성 연구가 다양한 분야 연구의 심리학자들한테 최근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주목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진정성이라고 사전에서 찾으면요 참되고 바르다라고 하는 참되고 무슨 그 금품 같은 교훈 같은 게 돼 있죠. 이 진정성이라고 하는 게 심리학에서 왜 중요하게 생각이 되냐면 나의 멋진 옷으로 남의 감탄을 받아서 즐거운 게 아니라 나의 솔직한 모습으로 즐거운 거예요. 나의 솔직한 모습으로. 솔직한 모습으로 즐거운 거예요. 내가 나의 실제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도 그들과 내가 공존을 잘 해나가게 만드는 이게 진정성의 실체인 거죠. 남의 인정은 어디까지 추구하고 내가 나한테 하는 감탄은 어디까지 추구했는가. 그 지점 찾기가 평생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적정한 지점을 찾아야 되겠죠. 아쉽지만 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갔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으시는 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고 싶으신지.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의 마지막이 좀 허무한데 진짜 중요한 답이죠. 정의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매일같이 고민하는 게 정의다. 오늘 적정한 삶이 1년 후에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은 끊임없이 그 적정한 지점이 어딘가를 고민을 해보는 건데 이런 고민을 이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고민도 의미가 있는 거구나라고 한 번쯤 생각을 시작하게 만들어드리는 책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